안녕하세요. 지혜의 샘에서 귀한 깨달음을 찾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에 놀라운 축복과 치유의 빛으로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선한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그 마음이 모여 더 큰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1981년 12월, 뼈를 애는 듯한 어느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사라는 떨리는 손으로 한 물건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 물건은 의학과 인간 정신의 한계에 대한 그녀의 모든 이해를 영원히 바꿔놓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녀의 삼촌이자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조셉 머피 박사가 사흘 전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그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박사의 서재, 비밀 서랍 뒤에 숨겨져 있던 낡은 검은 가죽 노트를 발견한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누렇게 바랜 페이지들. 사라가 천몇 줄을 읽었을 때 그녀는 자신이 현실에 대해 믿어왔던 모든 것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노트의 첫 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죽은 뒤 누군가 이 노트를 발견한다면 이 페이지들에는 내가 인간 정신에 숨겨진 힘에 대해 발견한 가장 깊은 비밀이 담겨 있음을 알아주길 바란다. 이것은 불치병을 고치고 현대의학이 포기한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며 임박한 죽음을 충만한 삶으로 바꾸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목격한 기술들이다. 내가 이 지식을 비밀로 간직했던 이유는 세상이 아직 모든 인간 내면에 그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의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라는 홀린 듯이 계속해서 노트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머피 박사는 불가능해 보이는 사례들을 상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3주 만에 수술이 불가능했던 뇌종양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이야기, 며칠 만에 마비 환자가 다시 걷게 된 이야기, 몇 달간 깊은 혼수 상태에 빠졌던 사람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깨어난 이야기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의사들이 말기암으로 진단했던 자신의 폐종양을 스스로 치유한 과정을 포함한 그 자신의 경험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사라가 그 신비로운 노트에서 발견했던 바로 그 비밀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조셉 머피가 수십 년간 세상에 숨겨왔던 비밀, 그가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조용히 적용하여 절망을 기적으로, 질병을 완벽한 건강으로, 선고된 죽음을 새로운 삶으로 바꾸었던 바로 그 기술들을 말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듣게 될 것은 단순한 이론이나 추상적인 철학이 아닙니다. 실제 상황에서 검증되었고 현대 과학이 여전히 설명하기 힘들어하는 결과들로 기록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입니다. 당신의 잠재된 치유 능력에 대한 모든 믿음에 도전할 이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제1장 금지된 노트. 사라 머피는 삼촌의 유필 원고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멈출 수 없는 떨림을 느꼈습니다. 모든 단어는 마치 살아있는 에너지처럼 맥동하는 듯했고 모든 기록은 이전의 것보다 더 경이로웠습니다. 조셉 머피는 그가 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들에도 감히 공개하지 못했던 가장 은밀한 발견들을 꼼꼼하게 기록해 두었던 것입니다. 1965년 3월 15일 사라가 곁에 있던 남편에게 놀라움에 차소리내어 읽었습니다. 헬렌 모리슨이 내 진료실에 찾아왔을 때 그녀는 사실상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였다. 수술 불가능한 뇌종양. 뉴욕 최고의 종양 전문의들은 그녀에게 3개월의 시한부 인생을 선고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내가 즉시 구원의 열쇠임을 알아보는 희미한 희망의 불꽃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머피 박사는 그가 어떻게 헬렌을 치료했는지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약물이나 수술을 통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치유의 정신 건축학이라 부르는 방법을 통해서였습니다. 21일 동안
헬렌은 머피 박사가 수십 년간의 조용한 실험을 통해 개발한 특별한 프로토콜을 따랐습니다. 비밀은 질병과 싸우는 데 있지 않다. 기록은 계속되었습니다.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여 새로운 세포 현실을 구축하는 데 있다. 헬렌은 내가 재생 변성 상태라고 명명한 특정한 정신 상태에 들어가는 법을 배웠다. 이 상태에서는 현재 의식이 완전히 물러나고 잠재의식이 치유 과정의 완전한 통제권을 넘겨받는다. 사라는 숨을 죽인 채 잠시 읽기를 멈췄습니다. 묘사는 너무나 생생하고 상세해서 마치 헬렌 모리슨이 편안한 안락의자에 누워 눈을 감고 느리고 깊은 호흡을 하는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머피 박사가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시각화를 통해 그녀를 인도하는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머피는 계속해서 썼습니다. 헬렌은 놀랍도록 생생한 자각몽을 꾸었다고 보고했다. 꿈속에서 그녀는 완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꽃이 만발한 들판을 달리고 있었고 수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자유로움 속에서 웃고 있었다. 나는 우리가 연결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잠재의식이 새로운 프로그래밍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 후 며칠 동안 일어난 일들은 현대의학의 모든 설명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헬렌은 에너지가 솟아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고 진단받기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정신적 명료함을 되찾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가 세션 중에 자신의 뇌가 치유되고 암세포들이 아침 햇살에 안개가 거치듯 사라지는 환영을 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14일째 되던 날, 머피의 글씨는 점점 더 긴박해졌습니다. 헬렌은 완전히 새로운 감각으로 아침을 맞았다. 그녀는 마치 다시 태어난 것 같다고 밤사이에 몸의 모든 세포가 새로워진 것 같다고 말했다. 나는 즉시 새로운 MRI 촬영을 예약했다. 사라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머피의 글씨체는 더욱 강렬하고 감정에 차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새로운 영상을 보고 절대적인 침묵에 빠졌다. 이전에 5cm 크기의 종양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완전히 건강한 뇌 조직만이 남아있었다. 흔적도 흉터도 비정상적인 것이 존재했다는 어떤 단서도 없었다. 불가능해. 사라의 남편이 속삭였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하지만 사라는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헬렌 모리슨의 사례는 노트에 기록된 수십 건의 사례 중 첫 번째에 불과하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말입니다. 머피는 그가 절대적인 비밀로 유지하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그를 찾아온 선택된 환자들에게만 적용했던 완전한 시스템, 즉 정신치유과학을 개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머피가 마치 그의 방법을 적용할 용기가 있는 사람을 위해 완벽한 설명서를 남기려는 듯 그가 어떻게 했는지를 단계별로 기술 하나하나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노트의 발견은 단지 과거에 대한 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위한 비범한 선물이었고 진정한 치유의 힘이 항상 자기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려는 모든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유산이었습니다. 제2장 보이지 않는 정원사 노트의 다음 장에서 머피는 그의 모든 혁신적인 치유 기술을 뒷받침하는 근본 원리를 밝혔습니다. 그는 특유의 필체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인간의 잠재의식이 완벽하고 지칠 줄 모르는 정원사처럼 작동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잠재의식은 판단하거나 질문하거나 망설이지 않는다. 그저 우리가 가장 강렬한 감정을 통해 그 비옥한 땅에 심은 것을 절대적인 정확성으로 재배할 뿐이다. 사라는 머피가 인상적인 세부 묘사로 발전시킨 그 비유에 매료되어 계속 읽었습니다. 정원사가 꽃씨와 잡초 씨앗을 구별하지 않듯 잠재의식은 건강과 질병, 두려움과 희망, 삶과 죽음의 생각을 구별하지 않는다.
그저 강렬한 감정이 실린 것을 받아들이고 그 현실을 물리적인 몸에 나타내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일할 뿐이다. 이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화병과도 깊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억눌린 분노나 슬픔이 결국 몸의 병으로 나타나는 원리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한의학에서 감정이 각 장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관점과도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머피는 수년간의 세심한 관찰을 통해 이러한 이해에 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는 같은 진단을 받은 환자들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병이 진행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유일하게 일관된 변수는 그들이 자신의 잠재의식이라는 정원에 끊임없이 심고 있는 감정의 씨앗 종류였다. 그 기록은 사라가 숨을 죽이게 만든 구체적인 예시들로 이어졌습니다. 마거리체는 심각한 류머티즘 관절염으로 진료실을 찾았다. 그녀의 손은 만성적인 통증으로 뒤틀려 있었다. 몇 차례의 상담을 통해 나는 그녀가 수십 년 동안 전 남편에 대한 깊은 분노를 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원한은 그녀의 숨결처럼 그녀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이 분노야말로 그녀의 내면 정원사가 밤낮으로 갖고 온 독초의 씨앗이었고 그것이 관절의 끊임없는 염증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머피는 마거릿과 함께 어떻게 작업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 과정은 단순히 용서하거나 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잠재의식의 정원을 재프로그래밍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마거릿에게 분노가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하는 정확한 순간을 인지하고 즉시 그것을 새로운 씨앗으로 대체하는 법을 가르쳤다. 완전히 치유되어 유연하고 어떤 통증도 없는 손의 모습이라는 새로운 씨앗으로 말이다. 그 방법은 체계적이었습니다. 마거릿은 하루 3번 깊은 이완 상태에 들어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자신의 완벽한 손이 우아하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모습을 강렬한 감정을 담아 시각화하며 의식적으로 새로운 씨앗을 심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이미 건강한 손을 가진 것처럼 그것이 현재의 현실인 양진심으로 그 기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머피가 기록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주 만에 마거릿은 통증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한 달 후 아침의 뻣뻣함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3개월 후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15년 만에 처음으로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머피는 신체적 결과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리적 변화도 기록했습니다. 마거릿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를 잠식하던 만성적인 분노는 깊은 평온함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수십 년간 계속된 악몽에서 깨어난 것 같다고, 마침내 손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혼의 건강까지 되찾은 것 같다고 내게 말했다. 사라는 머피가 단순히 개별적인 치유 기술 이상의 훨씬 더 깊은 무언가를 드러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법칙을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우리의 명령에 결코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충실한 하인이다. 하지만 그 명령은 잠재의식이 이해하는 언어로 주어져야 한다. 생생한 이미지와 결합된 강렬한 감정. 감정 없는 말은 메마른 땅에 던져진 씨앗과 같고 의식적인 방향 없는 감정은 씨앗 없는 땅에 낭비되는 물과 같다. 머피의 가장 혁명적인 발견은 다음 페이지에 있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특정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사실 우리는 완벽한 건강의 상태를 재배하는 것이다. 잠재의식의 정원이 활기찬 건강의 씨앗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질병이라는 잡초가 뿌리내릴 공간은 단순히 존재하지 않는다. 이 계시는 사라가 치유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경험을 바라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었습니다. 머피는 모든 사람 안에 어떤 질병이든 치유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가장 건강하고
활기찬 자신의 모습으로 완전히 재창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제3장 무의식과의 직접적인 소통 비밀 노트의 세 번째 장은 사라가 의식과 소통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계시로 시작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나는 잠재의식에 도달하는 유일한 길이 긍정확언의 반복이나 장시간의 시각화를 통해서라고 믿었다. 나는 틀렸다. 나는 단 몇 초 만에 복잡한 지시를 잠재의식에 전달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소통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머피는 그의 이해를 완전히 바꾼 한 사례를 통해 이 발견을 하게 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34세의 마거리 설리번은 심각한 교통사고 후 깊은 혼수 상태로 병원에 도착했다. 의사들은 비가역적인 뇌 손상을 추정했다. 그녀의 가족은 절망에 빠져 나를 찾아와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시도해달라고 애원했다. 머피가 다음에 묘사한 것은 의식 상태에 대한 모든 기존 관념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거릿의 침대에 다가갔을 때 나는 비범한 직감을 느꼈다. 만약 혼수 상태의 의식이 정신 능력의 감소가 아니라 잠재의식 수준에서의 극단적인 집중 상태라면 어떨까? 만약 그 상태에서 마거릿이 그 어느 때보다 직접적인 지시에 더 잘 반응한다면 머피는 그가 정신적 달이라고 부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나는 오른손을 마거릿의 이마에 부드럽게 얹고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갔다. 나는 그녀를 무의식적인 사람에게 말하듯 대하는 대신 마치 그녀 존재의 가장 현명하고 강력한 부분과 대화하듯 그녀의 잠재의식과 직접 소통하기 시작했다. 그 기술은 엄격한 정신적 준비를 요구했습니다. 먼저 나는 황금빛 빛의 끈이 내 마음과 그녀의 마음을 연결하는 것을 시각화하며 강렬한 감정적 연결을 설정했다. 그런 다음 들리는 말을 사용하는 대신 나는 완전한 개념, 생생한 이미지, 그리고 상세한 지시를 그녀의 잠재의식에 직접 전달했다. 머피는 각 세션을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직접 소통 동안 나는 마거릿에게 그녀의 뇌가 완전히 재생되고 모든 뉴런이 절대적인 완벽함으로 재건되는 이미지를 전달했다. 더 중요하게는 마치 아침 햇살에 꽃이 천천히 피어나듯 점진적으로 깨어나는 느낌을 전달했다. 결과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장비들은 뇌 활동 증가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5일째, 마거릿은 손가락에 불수의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0일째, 그녀의 눈은 마치 강렬한 꿈을 꾸는 것처럼 눈꺼풀 아래에서 움직였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순간은 14일째였습니다. 직접 소통 세션 중에 나는 응답을 느꼈다. 그것은 들리거나 보이지 않았지만 마치 보통의 대화처럼 명확한 마음과 마음의 소통이었다. 마거릿은 내 말을 완벽하게 들을 수 있으며 돌아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내게 말했다. 깨어남은 점진적이었지만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마거릿은 조용히 입술을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거의 들리지 않는 속삭임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21일째 되던 날, 그녀는 눈을 뜨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머피 박사님,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당신이 전달하는 모든 말을 듣고 있었어요. 의사들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신경학적 검사 결과 손상되었던 부위가 완전히 재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거릿은 모든 정신 능력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사고 전보다 정신적으로 더 명료하고 집중력이 높아진 것 같다고 보고했습니다. 머피는 이 혁신적인 기술 뒤에 숨겨진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잠재의식은 언어적 소통보다 훨씬 미묘한 주파수에서 작동한다. 우리가 이 주파수에 맞추는 법을 배우면 복잡한 지시를 즉시 전달할 수 있다. 이것은 우편으로 편지를 보내는 것과 직접 전화를 거는 것의 차이와 같다.
머피는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잠재의식과 이러한 직접적인 소통을 확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언어를 배우고 응답을 인지하는 데 필요한 감수성을 개발하는 문제일 뿐입니다. 이 발견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마음의 가장 강력한 부분과 직접적이고 의식적인 대화를 나누며 신체의 어떤 부위나 삶의 어떤 영역에서든 완벽한 건강을 재구성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자가 치유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제4장 야간 재프로그래밍 의식사라가 노트의 또 다른 페이지를 넘기자 머피가 붉은 잉크로 강조 표시한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21일 프로토콜, 내가 개발한 가장 강력한 의식. 그녀는 첫 줄을 읽으며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하루 중 잠재의식이 치유 지시에 대해 평소보다 최대 1000배 더 잘 반응하는 특정 시간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순간은 깨어있음과 잠 사이의 문턱, 즉 현재 의식의 방어벽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시간이다. 머피는 잠들기 전 시각화 프로토콜을 따랐던 환자들이 낮에 같은 운동을 한 환자들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이 현상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잠들기 직전 인간의 뇌가 특정한 신경학적 변화를 겪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뇌가 재프로그래밍의 관문이라고 부르는 이 상태에서 뇌파는 급격히 느려지고 특정 화학물질의 생산이 바뀌며 잠재의식이 정신과정의 거의 완전한 통제권을 갖게 된다. 이것은 마치 견고한 금고문이 열리면서 마음의 가장 깊은 파일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과 같다. 머피는 이 발견을 엄격한 프로토콜로 체계화했습니다. 이 의식은 잠이 들기 직전 침대에 눕는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되어야 한다. 이상적인 시간은 20분에서 30분이며 예외 없이 21일 연속으로 반복되어야 한다. 단 하룻밤이라도 놓치면 전체 과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단계로 나뉘었습니다. 1단계, 가속 점진적 이완, 발에서 시작하여 머리 꼭대기까지 체계적으로 신체의 각 부분을 이완시킨다. 이것은 잠재의식과의 소통을 열겠다는 구체적인 의도를 가진 이완이다. 2단계, 의도 설정, 이 순간 요청이나 희망이 아닌 명확하고 직접적인 지시로서 나타내고자 하는 구체적인 치유를 잠재의식에 조용히 선언해야 한다. 나의 잠재의식아, 너는 지금 나의 특정 장기 또는 상태의 완전한 치유 과정을 시작한다. 머피는 구체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잠재의식은 정확한 지시에 가장 잘 반응한다. 3단계, 완전한 감각 시각화, 마음속에 이미 완전히 치유된 자신의 모습을 가능한 한 생생하게 그려야 한다. 하지만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완벽한 건강의 경험을 느끼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아야 한다. 잠재의식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감각적 현실에 반응한다. 4단계, 깨어난 프로그래밍, 완전히 잠들기 직전 잠재의식에게 밤새 치유 작업을 계속하고 다음날 아침 재생의 점진적인 효과를 느끼며 깨어나도록 지시해야 한다. 이 지시는 잠재의식이 명령을 수행할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함께 주어져야 한다. 머피는 21일의 비밀을 밝혔습니다. 나는 인간의 잠재의식이 어떤 지시든 새로운 영구적인 현실로 받아들이기까지 정확히 21번의 반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은 마음의 정원의 깊은 새 고랑을 파는 것과 같다. 처음 몇 번의 반복은 표면을 긁는 정도에 불과하지만 21번째 반복에서는 새로운 패턴이 자동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길이 된다. 기록된 결과들은 놀라웠습니다. 환자들은 치유와 재생에 대한 매우 생생한 꿈을 꾸었고 신체적 회복의 감각으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매일 아침 다시 태어나는 경험처럼 몸이 하루하루 변하는 것을 문자 그대로 느꼈다고 묘사했습니다.
머피는 이 부분을 깊은 통찰로 마무리했습니다. 야간의식은 단순한 치유 기술이 아니라 모든 인간 안에 존재하는 무한한 지혜와의 의식적인 협력 방식이다. 이것은 우리가 수동적인 희생자가 아닌 우리 자신의 건강을 능동적으로 공동 창조하는 순간이다. 제5장 신체의 감정지도 머피의 가장 혁명적인 발견은 노트의 중앙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인간 신체의 비밀 감정지도라고 제목을 붙인 부분이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세심한 관찰 끝에 나는 인체의 모든 장기가 서로 다른 종류의 감정적 에너지에 대한 특정 수용체로 기능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은 시적인 은유가 아니다. 질병이 어디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결정하는 실제 생물학적 상응 관계다. 머피는 완전한 상응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심장은 사랑, 사랑의 상실, 배신, 용서와 관련된 감정에 직접적으로 반응한다. 폐는 슬픔과 우울의 수호자다. 만성 호흡기 질환 환자들은 예외 없이 처리되지 않은 슬픔, 흘리지 못한 눈물, 삼켜버린 비애를 안고 있었다. 간은 억압된 분노의 저장고다. 내가 연구한 모든 간염, 간경변, 간 문제는 환자가 건강하게 표현하는 대신 삼켜버린 오래된 분노와 연결되어 있었다. 간은 말 그대로 해결되지 않은 분노로 중독된다. 이는 음식뿐만 아니라 삶의 상황도 처리한다. 우리가 감정적 경험을 소화하지 못할 때 위는 이염, 궤양, 소화 불량을 통해 그 어려움을 나타낸다. 신장은 신체적 독소뿐만 아니라 깊은 두려움도 걸러낸다. 신장 문제는 종종 조상 대대로 내려온 두려움, 실존적 공포와 관련이 있다. 가장 놀라운 발견은 면역 체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신체의 면역력이 감정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의 감정적 경계가 끊임없이 침범당하고 폭행당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자가면역 질환을 앓게 되었다. 신체가 안전한 것과 위험한 것을 구별하는 능력을 잃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다. 머피의 방법론은 체계적이었습니다. 문제의 장기를 확인하고 그 장기에 해당하는 감정 범주를 결정한 후 환자와 함께 어떤 삶의 상황이 그 특정 감정을 유발하는지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변형에 초점을 맞춘 야간 재프로그래밍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그는 또한 치유의 감정을 확인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즉시 심장을 강화합니다. 자신에 대한 연민은 소화 시스템을 재생시킵니다. 진정한 용서는 어떤 약보다도 빨리 간을 해독합니다. 희망은 신체의 모든 치유 메커니즘을 다시 점화시킵니다. 머피의 결론은 혁명적이었습니다. 순수한 물리적 질병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신체의 모든 현상에는 특정한 감정적 상응 관계가 있다. 우리가 감정적 뿌리를 치유하면 몸은 자연스럽게 치유된다. 감정적 원인을 무시하고 신체적 증상만 치료하면 질병은 필연적으로 종종 훨씬 더 강한 형태로 다시 돌아온다. 이 감정 지도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감정 탐정이 되어 결과적으로 자신의 치유를 의식적으로 설계하는 건축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건강 상태를 이해하고 치료하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했습니다. 제6장 불가능한 사례 머피 자신의 치유 노트의 다음 페이지에는 모든 기록 중 가장 개인적이고 인상적인 이야기, 바로 조셉 머피 자신의 치유 경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라는 심장이 터질 듯한 것을 느끼며 읽었습니다. 1964년 3월 종양 전문의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머피 박사님, 유감스럽지만 폐에 4cm 크기의 종양이 있습니다. 영상의 특징으로 보아 악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각적인 수술과 공격적인 화학요법을 권장합니다. 머피는 처음에 감정 상태를 묘사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나는 내 환자들의 눈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공포를 느꼈다. 잔인한 아이러니였다. 몸에 대한 마음의 힘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데 평생을 바친 내가 이제 나 자신의 가장 큰 개인적 시험에 직면한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개발한 기술을 나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 머피가 내린 결정은 급진적이었습니다. 나는 수술과 화학요법을 모두 거부했다. 나는 종양 전문의에게 내 신변을 정리할 3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실 나는 내가 비밀리에 개발한 기술에 내 목숨을 걸기로 결심했다. 만약 그 기술이 정말로 효과가 있다면 이것이 바로 최종 시험이 될 것이었다. 머피는 자신의 개인 프로토콜을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지향성 세포 재건이라 부르는 그가 만든 모든 기술의 강화 버전을 개발했습니다. 21일 동안 그는 매일 6시간을 잠재의식의 완전한 재프로그래밍에 바쳤습니다. 그 방법은 극도로 엄격했습니다. 아침, 오후, 그리고 잠들기 전밤 총 3번의 2시간 세션으로 나누어 폐종양을 완전히 용해하고 모든 폐세포를 완벽하게 재생하도록 잠재의식에 구체적으로 지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폐가 완전히 깨끗하고 건강한 모습을 감각적으로 시각화했으며 잠자는 동안 치유 작업이 계속되도록 지시했습니다. 변화는 4일째에 시작되었습니다. 무거운 압박감 대신 가벼움을 느끼며 잠에서 깼습니다. 7일째, 호흡이 더 깊고 편안해졌습니다. 14일째, 그는 몸의 모든 세포가 완전히 새로운 주파수로 진동하는 것처럼 깊은 에너지 변화를 느꼈습니다. 18일째 되던 날 밤, 그는 자신의 면역체계와 직접 소통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방어세포들이 폐종양을 감싸고 완전히 용해시키는 것을 마음속 영화처럼 선명하게 보았습니다. 21일째, 그는 새로운 검사를 위해 종양 전문의에게 돌아갔습니다. 새로운 영상을 보았을 때 의사의 절대적인 불신의 표정은 잊을 수 없었다. 머피 박사님,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종양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폐 조직이 마치 아무 문제도 없었던 것처럼 완전히 정상입니다. 변화는 육체적 치유를 넘어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 에너지가 급격히 증가하고 정신적 명료함이 전에 없던 수준에 도달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생물학적 운영체제 전체를 업그레이드한 것 같았습니다. 머피는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이 가르쳤던 치유의 힘이 이론이나 희망이 아니라 정확한 과학적 법칙이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반박할 수 없이 증명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제7장 세포재생에 숨겨진 과학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들에서 머피는 그의 가장 혁명적인 발견, 즉 잠재의식이 불가능한 신체적 변화를 일으키는 정확한 메커니즘을 밝혔습니다. 잠재의식은 마법이나 신비주의를 통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주류 과학이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특정한 생물학적 법칙을 통해 일한다. 그는 잠재의식이 신체의 모든 세포에 있는 마스터 코드에 직접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코드에는 모든 장기, 모든 시스템, 모든 생물학적 과정의 이상적인 기능에 대한 완벽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잠재의식을 올바르게 재프로그래밍하면 잠재의식은 단순히 이 마스터 코드를 다시 활성화하여 세포들에게 원래의 완벽한 기능 상태로 돌아가라고 지시합니다. 그는 깊은 이완과 집중 상태에서 내가 말 그대로 세포의 DNA를 재프로그래밍하는 특정 전자기 주파수를 생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재프로그래밍 프로토콜 전후 환자들의 혈액 샘플을 채취하여 손상된 세포가 완전히 재생되고 염증 표지자가 사라지는 등 불가능해야 할 세포 변화를 현미경 분석으로 확인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머피는 재생의 3가지 뚜렷한 단계를 확인했습니다. 1단계, 용해, 면역체계가 비정상적인 세포와 조직을 식별하고 제거합니다. 2단계, 재건, 생물학적 완벽함의 마스터 코드를 따라 새로운 세포가 생성됩니다. 3단계, 통합, 새로운 조직이 시스템에 완전히 통합됩니다. 이것이 21일 프로토콜이 세포 재생의 전체 주기를 완료하는 데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발견은 감정의 역할이었습니다. 사랑, 감사, 용서, 희망과 같은 감정은 재생과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하는 주파수를 생성합니다. 반면 두려움, 분노, 죄책감, 절망과 같은 감정은 세포의 퇴화와 죽음을 관장하는 유전자를 활성화합니다. 21일 프로토콜 동안 긍정적인 감정 상태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법을 배운 환자들은 기계적인 기술만 따랐던 환자들보다 최대 300% 빠른 세포 재생을 보였습니다. 머피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인간의 몸은 고정된 생물학적 기계가 아니라 완전히 재프로그래밍 가능한 역동적인 시스템이다. 모든 세포는 절대적인 완벽함의 잠재력을 담고 있다. 잠재의식은 프로그래머이고 감정은 프로그래밍 언어이며 신체적 결과는 우리가 설치하기로 선택한 코드의 외부적 표현일 뿐이다. 제8장 마지막 비밀들 그리고 깨달음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사라는 머피가 나의 사후에만 공개할 것이라고 표시해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그의 발견 중 가장 급진적이고 논쟁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이 피할 수 없는 생물학적 과정이 아니라 수정될 수 있는 정신적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임상적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제3자에 의해 적용된 집중적인 잠재의식 재프로그래밍을 통해 다시 살아난 3가지 사례를 목격했다고 기록했습니다. 한 여성은 심장마비로 사망 선고를 받은 지 21분 만에 그의 정신적 지시에 따라 다시 눈을 뜨고 그 후 15년을 더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또한 그는 100만 명 중 1명꼴로 자신의 세포 마스터 코드에 완전히 의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희귀한 개인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잃어버린 신체 부위를 재생하고 어떤 상처든 즉시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고로 손가락 3개를 잃은 한 남자가 명상을 통해 15일 만에 지문까지 똑같이 완벽하게 손가락을 재생시키는 것을 목격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여러 사람이 한 개인에게 동시에 재프로그래밍 기술을 적용할 때 그 효과가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되는 집단 치유의 힘에 대해 썼습니다. 사라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 그리고 잠재적으로 수천 명의 삶이 다시는 예전 같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조셉 머피는 인류에게 단순한 치유 기술 이상의 것을 남겼습니다. 그는 인간 잠재력의 진정한 신성한 본질을 드러냈습니다. 완벽한 건강은 불가능한 이상이 아니라 우리의 본래 자연 상태입니다. 질병, 고통, 한계는 무지, 두려움 또는 사회적 조건화에 의해 설치된 일시적인 프로그램일 뿐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는 법을 배우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진정한 본질이었던 완벽한 상태로 자동적으로 돌아갑니다. 머피가 발견한 모든 인간 내면의 의사는 시적인 은유가 아니라 정확한 생물학적 현실입니다. 그것은 어떤 질병이든 치유하고 어떤 조직이든 재생하며 어떤 기능이든 복원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무한한 지혜입니다. 이 내면의 의사는 항상 존재하고 항상 이용 가능하며 항상 우리의 의식적인 지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은 유일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건강과 잠재력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질 준비가 되었습니까?
희생자의 역할을 버리고 당신의 물리적 현실을 의식적으로 창조하는 창조자의 역할을 맡을 의향이 있습니까? 힘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지식은 이제 밝혀졌습니다. 선택은 전적으로 당신의 몫입니다. 조셉 머피는 기적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의식적으로 적용되기를 기다리는 더 높은 자연 법칙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조셉 머피의 비밀 노트는 바로 여러분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의 비밀은 적용되기 위해 밝혀졌습니다. 그의 지혜는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보존되었습니다. 유일한 요구 조건은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무한히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용기뿐입니다. 당신 내면의 의사는 바로 이 순간 당신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치유하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치유의 은총이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샘에서 귀한 깨달음을 찾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에 놀라운 축복과 치유의 빛으로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선한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그 마음이 모여 더 큰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1981년 12월 뼈를 에는 듯한 어느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사라는 떨리는 손으로 한 물건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 물건은 의학과 인간 정신의 한계에 대한 그녀의 모든 이해를 영원히 바꿔놓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녀의 삼촌이자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조셉 머피 박사가 사흘 전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그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박사의 서재, 비밀 서랍 뒤에 숨겨져 있던 낡은 검은 가죽 노트를 발견한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누렇게 바랜 페이지들. 사라가 천몇 줄을 읽었을 때 그녀는 자신이 현실에 대해 믿어왔던 모든 것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노트의 첫 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죽은 뒤 누군가 이 노트를 발견한다면 이 페이지들에는 내가 인간 정신에 숨겨진 힘에 대해 발견한 가장 깊은 비밀이 담겨 있음을 알아주길 바란다. 이것은 불치병을 고치고 현대의학이 포기한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며 임박한 죽음을 충만한 삶으로 바꾸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목격한 기술들이다. 내가 이 지식을 비밀로 간직했던 이유는 세상이 아직 모든 인간 내면에 그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의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라는 홀린 듯이 계속해서 노트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머피 박사는 불가능해 보이는 사례들을 상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3주 만에 수술이 불가능했던 뇌종양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이야기, 며칠 만에 마비 환자가 다시 걷게 된 이야기, 몇 달간 깊은 혼수 상태에 빠졌던 사람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깨어난 이야기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의사들이 말기암으로 진단했던 자신의 폐종양을 스스로 치유한 과정을 포함한 그 자신의 경험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사라가 그 신비로운 노트에서 발견했던 바로 그 비밀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조셉 머피가 수십 년간 세상에 숨겨왔던 비밀, 그가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조용히 적용하여 절망을 기적으로, 질병을 완벽한 건강으로, 선고된 죽음을 새로운 삶으로 바꾸었던 바로 그 기술들을 말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듣게 될 것은 단순한 이론이나 추상적인 철학이 아닙니다. 실제 상황에서 검증되었고 현대 과학이 여전히 설명하기 힘들어하는 결과들로 기록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입니다. 당신의 잠재된 치유 능력에 대한 모든 믿음에 도전할 이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제1장 금지된 노트 사라 머피는 삼촌의 유필 원고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멈출 수 없는 떨림을 느꼈습니다. 모든 단어는 마치 살아있는 에너지처럼 맥동하는 듯했고 모든 기록은 이전의 것보다 더 경이로웠습니다. 조세 머피는 그가 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들에도 감히 공개하지 못했던 가장 은밀한 발견들을 꼼꼼하게 기록해 두었던 것입니다. 1965년 3월 15일 사라가 곁에 있던 남편에게 놀라움에 차소리내어 읽었습니다. 헬렌 모리슨이 내 진료실에 찾아왔을 때 그녀는 사실상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였다. 수술 불가능한 뇌종양. 뉴욕 최고의 종양 전문의들은 그녀에게 3개월의 시한부 인생을 선고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내가 즉시 구원의 열쇠임을 알아보는 희미한 희망의 불꽃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머피 박사는 그가 어떻게 헬렌을 치료했는지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약물이나 수술을 통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치유의 정신 건축학이라 부르는 방법을 통해서였습니다. 21일 동안 헬렌은 머피 박사가 수십 년간의 조용한 실험을 통해 개발한 특별한 프로토콜을 따랐습니다. 비밀은 질병과 싸우는 데 있지 않다. 기록은 계속되었습니다.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여 새로운 세포 현실을 구축하는 데 있다. 헬렌은 내가 재생 변성 상태라고 명명한 특정한 정신 상태에 들어가는 법을 배웠다. 이 상태에서는 현재 의식이 완전히 물러나고 잠재의식이 치유 과정의 완전한 통제권을 넘겨받는다. 사라는 숨을 죽인 채 잠시 읽기를 멈췄습니다. 묘사는 너무나 생생하고 상세해서 마치 헬렌 모리슨이 편안한 안락의자에 누워 눈을 감고 느리고 깊은 호흡을 하는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머피 박사가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시각화를 통해 그녀를 인도하는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머피는 계속해서 썼습니다. 헬렌은 놀랍도록 생생한 자각몽을 꾸었다고 보고했다. 꿈속에서 그녀는 완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꽃이 만발한 들판을 달리고 있었고 수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자유로움 속에서 웃고 있었다. 나는 우리가 연결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잠재의식이 새로운 프로그래밍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 후 며칠 동안 일어난 일들은 현대의학의 모든 설명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헬렌은 에너지가 솟아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고 진단받기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정신적 명료함을 되찾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가 세션 중에 자신의 뇌가 치유되고 암세포들이 아침 햇살에 안개가 거치듯 사라지는 환영을 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14일째 되던 날, 머피의 글씨는 점점 더 긴박해졌습니다. 헬렌은 완전히 새로운 감각으로 아침을 맞았다. 그녀는 마치 다시 태어난 것 같다고 밤사이에 몸의 모든 세포가 새로워진 것 같다고 말했다. 나는 즉시 새로운 MRI 촬영을 예약했다. 사라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머피의 글씨체는 더욱 강렬하고 감정에 차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새로운 영상을 보고 절대적인 침묵에 빠졌다. 이전에 5cm 크기의 종양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완전히 건강한 뇌 조직만이 남아있었다. 흔적도 흉터도 비정상적인 것이 존재했다는 어떤 단서도 없었다. 불가능해. 사라의 남편이 속삭였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하지만 사라는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헬렌 모리슨의 사례는 노트에 기록된 수십 건의 사례 중 첫 번째에 불과하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말입니다. 머피는 그가 절대적인 비밀로 유지하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그를 찾아온 선택된 환자들에게만 적용했던 완전한 시스템, 즉 정신치유과학을 개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머피가 마치 그의 방법을 적용할 용기가 있는 사람을 위해 완벽한 설명서를 남기려는 듯 그가 어떻게 했는지를 단계별로 기술 하나하나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노트의 발견은 단지 과거에 대한 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위한 비범한 선물이었고, 진정한 치유의 힘이 항상 자기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려는 모든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유산이었습니다. 제2장 보이지 않는 정원사 노트의 다음 장에서 머피는 그의 모든 혁신적인 치유 기술을 뒷받침하는 근본 원리를 밝혔습니다. 그는 특유의 필체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인간의 잠재의식이 완벽하고 지칠 줄 모르는 정원사처럼 작동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잠재의식은 판단하거나 질문하거나 망설이지 않는다. 그저 우리가 가장 강렬한 감정을 통해 그 비옥한 땅에 심은 것을 절대적인 정확성으로 재배할 뿐이다. 사라는 머피가 인상적인 세부 묘사로 발전시킨 그 비유에 매료되어 계속 읽었습니다. 정원사가 꽃씨와 잡초 씨앗을 구별하지 않듯 잠재의식은 건강과 질병, 두려움과 희망, 삶과 죽음의 생각을 구별하지 않는다. 그저 강렬한 감정이 실린 것을 받아들이고 그 현실을 물리적인 몸에 나타내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일할 뿐이다. 이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화병과도 깊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억눌린 분노나 슬픔이 결국 몸의 병으로 나타나는 원리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한의학에서 감정이 각 장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관점과도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머피는 수년간의 세심한 관찰을 통해 이러한 이해에 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는 같은 진단을 받은 환자들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병이 진행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유일하게 일관된 변수는 그들이 자신의 잠재의식이라는 정원에 끊임없이 심고 있는 감정의 씨앗 종류였다. 그 기록은 사라가 숨을 죽이게 만든 구체적인 예시들로 이어졌습니다. 마거리체는 심각한 류머티즘 관절염으로 진료실을 찾았다. 그녀의 손은 만성적인 통증으로 뒤틀려 있었다. 몇 차례의 상담을 통해 나는 그녀가 수십 년 동안 전 남편에 대한 깊은 분노를 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원한은 그녀의 숨결처럼 그녀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이 분노야말로 그녀의 내면 정원사가 밤낮으로 가꾸어 온 독초의 씨앗이었고 그것이 관절의 끊임없는 염증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머피는 마거릿과 함께 어떻게 작업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 과정은 단순히 용서하거나 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잠재의식의 정원을 재프로그래밍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마거릿에게 분노가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하는 정확한 순간을 인지하고 즉시 그것을 새로운 씨앗으로 대체하는 법을 가르쳤다. 완전히 치유되어 유연하고 어떤 통증도 없는 손의 모습이라는 새로운 씨앗으로 말이다. 그 방법은 체계적이었습니다. 마거릿은 하루 3번 깊은 이완 상태에 들어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자신의 완벽한 손이 우아하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모습을 강렬한 감정을 담아 시각화하며 의식적으로 새로운 씨앗을 심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이미 건강한 손을 가진 것처럼 그것이 현재의 현실인 양진심으로 그 기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머피가 기록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주 만에 마거릿은 통증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한 달 후 아침의 뻣뻣함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3개월 후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15년 만에 처음으로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머피는 신체적 결과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리적 변화도 기록했습니다. 마거릿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를 잠식하던 만성적인 분노는 깊은 평온함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수십 년간 계속된 악몽에서 깨어난 것 같다고, 마침내 손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혼의 건강까지 되찾은 것 같다고 내게 말했다. 사라는 머피가 단순히 개별적인 치유 기술 이상의 훨씬 더 깊은 무언가를 드러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법칙을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우리의 명령에 결코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충실한 하인이다. 하지만 그 명령은 잠재의식이 이해하는 언어로 주어져야 한다. 생생한 이미지와 결합된 강렬한 감정. 감정 없는 말은 메마른 땅에 던져진 씨앗과 같고, 의식적인 방향 없는 감정은 씨앗 없는 땅에 낭비되는 물과 같다. 머피의 가장 혁명적인 발견은 다음 페이지에 있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특정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사실 우리는 완벽한 건강의 상태를 재배하는 것이다. 잠재의식의 정원이 활기찬 건강의 씨앗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질병이라는 잡초가 뿌리내릴 공간은 단순히 존재하지 않는다. 이 계시는 사라가 치유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경험을 바라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었습니다. 머피는 모든 사람 안에 어떤 질병이든 치유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가장 건강하고 활기찬 자신의 모습으로 완전히 재창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제3장 무의식과의 직접적인 소통 비밀 노트의 세 번째 장은 사라가 의식과 소통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계시로 시작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나는 잠재의식에 도달하는 유일한 길이 긍정확언의 반복이나 장시간의 시각화를 통해서라고 믿었다. 나는 틀렸다. 나는 단 몇 초 만에 복잡한 지시를 잠재의식에 전달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소통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머피는 그의 이해를 완전히 바꾼 한 사례를 통해 이 발견을 하게 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34세의 마거리 설리번은 심각한 교통사고 후 깊은 혼수 상태로 병원에 도착했다. 의사들은 비가역적인 뇌 손상을 추정했다. 그녀의 가족은 절망에 빠져 나를 찾아와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시도해달라고 애원했다. 머피가 다음에 묘사한 것은 의식 상태에 대한 모든 기존 관념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거릿의 침대에 다가갔을 때 나는 비범한 직감을 느꼈다. 만약 혼수 상태의 의식이 정신 능력의 감소가 아니라 잠재의식 수준에서의 극단적인 집중 상태라면 어떨까? 만약 그 상태에서 마거릿이 그 어느 때보다 직접적인 지시에 더 잘 반응한다면 머피는 그가 정신적 달이라고 부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나는 오른손을 마거릿의 이마에 부드럽게 얹고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갔다. 나는 그녀를 무의식적인 사람에게 말하듯 대하는 대신 마치 그녀 존재의 가장 현명하고 강력한 부분과 대화하듯 그녀의 잠재의식과 직접 소통하기 시작했다. 그 기술은 엄격한 정신적 준비를 요구했습니다. 먼저 나는 황금빛 빛의 끈이 내 마음과 그녀의 마음을 연결하는 것을 시각화하며 강렬한 감정적 연결을 설정했다. 그런 다음 들리는 말을 사용하는 대신 나는 완전한 개념, 생생한 이미지, 그리고 상세한 지시를 그녀의 잠재의식에 직접 전달했다. 머피는 각 세션을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직접 소통 동안 나는 마거릿에게 그녀의 뇌가 완전히 재생되고 모든 뉴런이 절대적인 완벽함으로 재건되는 이미지를 전달했다. 더 중요하게는 마치 아침 햇살에 꽃이 천천히 피어나듯 점진적으로 깨어나는 느낌을 전달했다. 결과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장비들은 뇌 활동 증가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5일째, 마거릿은 손가락에 불수의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0일째, 그녀의 눈은 마치 강렬한 꿈을 꾸는 것처럼 눈꺼풀 아래에서 움직였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순간은 14일째였습니다. 직접 소통 세션 중에 나는 응답을 느꼈다. 그것은 들리거나 보이지 않았지만 마치 보통의 대화처럼 명확한 마음과 마음의 소통이었다. 마거릿은 내 말을 완벽하게 들을 수 있으며 돌아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내게 말했다.
깨어남은 점진적이었지만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마거릿은 조용히 입술을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거에 들리지 않는 속삭임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21일째 되던 날 그녀는 눈을 뜨고 분명하게